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소화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최근에 약국에 가서 근처 마트 약국에 가서 이렇게 한번 쭉 둘러봤어요. 어떤 영상을 만들어 드리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까 하면서 봤는데, 소화제 섹션에서는 역시나 첫 번째 두 번째 만들어 뒀던 그 영상만 보시면 일단 필요할 때마다 약을 드시고 증상을 호전시키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 싶고, 오늘 마지막에 오늘 세 번째 만드는 영상으로 소화제는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지금 알려드릴 이야기 사실은 가장 중요하기도 하거든요.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칼슘이라든지 칼슘 카보네이트나 아니면 이렇게 H2 블로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흔하게 OTC로 드실 수 있는 약이기도 하고, 증상이 생겼을 때 바로 내가 증상에 대한 대증적 효과를 누리기에 가장 적합한 약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액세서블하고 그리고 가장 싸죠. 근데 오늘 알려드릴 이 약은 사실 한국에서는 처방약으로 묶여 있습니다. 미국에 오셔야지 이것들이 바로 OTC로도 풀려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약은 미국에서는 처방약으로도 쓸 수가 있고 OTC로서 여러분들이 그냥 자의로 약국에서 살 수도 있는 약입니다. 물론 도수는 좀 낮겠죠. 그렇지만 효과는 거의 대등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릴 그 약은 바로 PPI, 즉 Proton Pump Inhibitor라고 양성자 펌프 억제제라는 클래스의 약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 번쯤 커스코 약국이나 가셨으면 꼭 보실 수 있는 약들이 있어요. 네모나게 생긴 큰 판에 14일치가 들어있는데 오메프라졸이라고 하는 약이에요.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아마 위 역류성 식도염이 있거나 하여튼 산이 너무 많이 분비가 돼가지고 위가 산이 이제 주머니같이 생겼거든요. 위가. 그래서 철렁철렁 거리다가 이게 역류를 해요. 파도 치듯이 방파제 부딪히면 탁 파도가 넘어가듯이. 그러면 이게 식도로 넘어가서 식도를 긁는 거죠. 강산이다 보니까 식도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그러고, 이게 위에서 계속 산이 많이 분비되면 위염도 생기죠. 위염이 진행되면 궤양이 됩니다. 궤양. 우리 여러분들이 입에 피곤하면 생기는 거, 이렇게 까지는 거 있죠. 이렇게 움푹 파이는 거. 그거 입에 나는 궤양이라고 하는데 이게 위에도 생겨요. 그래서 위궤양이라고 부르고, 이것들이 진행되면 이제 세포의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걸 전문용어로 메타플레이지아. 세포가 이게 자꾸 변하고 나중에 디스플레이지아. 나쁜 쪽, 암 쪽으로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위암까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모든 암들은 다 염증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염증을 다스리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염증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약을 개발하는 것이 나중에 이제 고차원적으로 넓게 봤을 때는 암을 예방하는 효과도 어느 정도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말로 염이라고 하는 거, 위염, 식도염 다 염으로 끝나죠. 이게 한자로 염증을 나타내는 겁니다. inflammation. 그러니까 이거를 잡아주기 위해서 가장 흔한 소화기에서 염증은 바로 식도염과 위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십이지장염도 있습니다. 작은 창자염도 있는데 이게 다 위에서 분비되는 이 위산 때문에 벌어지는 약입니다. 그래서 혈변을 일으키고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그리고 궤양이나 이런 걸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잡아야 되는데, 오늘 알려드릴 이 약, 양성자 펌프 인히비터는 마침 이 위산의 억제하는 최종 보스와도 같은 약입니다. 자, 첫 번째 복습을 잠깐 할게요.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했던 텀스라든지 몰레이드는 바로 칼슘 약입니다. 칼슘 카보네이트. 그러니까 이미 분비된 산을 중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을 애초에 분비를 저하시키는 게 아니라 이미 분비된 것을 중화시킨다 해서 엔타시드에 맞다고 그랬죠. 제선제에 맞는 거고. 두 번째 시간에 했던 펩시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분비되기 전에 H2 블로커, H2 antagonist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이 gastric parietal cell, 그러니까 이 위 세포 중에서도 parietal cell이라고 해서 이 세포가 바로 위산을 분비시키는 역할을 하는 세포인데, 이 세포가 무슨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세포들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있어서는 이제 세포보다 더 낮은 단계까지 가야 돼요. 호르몬 레벨까지 가야 되고 분자의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약간의 잠깐 여러분들의 지식을 위해서 제가 좀 더 많이 떠들어 본다면, 이 parietal cell에서 gastric acid를 분비시키려면은 분비시키는데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처음에 아세틸콜린,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그런 호르몬도 있고, 게스티닌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시간에 했던 펩시드는 이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여기를 막아주는 거였던 거예요. 여기를. 그래서 이 히스타민 블로커를 해서 이걸 처음에 산이 덜 분비되도록 막아주는 거죠. 근데 이 산이 분비되려면 이렇게 세 가지 호르몬들이 작용하고, 여기 펌프가 있어요. 펌프. 이게 바로 양성자 펌프라는 건데, 이 양성자가 바로 포지티브 아이언을 띤 양성자, 즉 산이거든요. H를 띠는 수소이온인데, 이게 분비가 돼야지 HCl이 돼서 위산이 되는 거예요. 이 양성자의 분비를 억제시켜주는 마지막 단계가 있어요. 이 마지막 단계,
이걸 지나서 아세틸콜린이나 게스트린이나 히스타민이 이미 작동을 해버렸어. 그럼 결국 이 펌프가 마지막 최후의 보루인데 이 펌프 자체를 그냥 꽉 쪼매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배우는 프로톤 펌프 인히비터, 양성자 펌프라고 하는 이 마지막 산이 분비되는 장소를 완벽하게 막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직방이죠. 직방이라는 말은 가장 효과가 좋다는 말로 제가 지금 방금 썼습니다. 직방이라는 말은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말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효과가 좋은 대신에 단점이 뭐가 있느냐? 당연히 이 농도라는 게 있는데 양리학적으로 내가 어떤 약을 먹었을 때는 체내에서 작동을 하려면 바로 작동되는 약이 있는 반면에 지금 오늘 배우는 PPI, 프로톤 펌프 인히비터처럼 약학적으로 내 몸에 어떤 수준의 효과를 보려면 쌓여야 되는 양들이 있는 약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걸려면 오늘 배우는 이 양성자 펌프 인히비터 약은 최소 효과를 보려면 하루에서 4일 정도는 그냥 걸려야 돼요. 점점 커브가 올라가거든요. 이 약이 쌓이는 게. 그리고 한 5일째부터 맥시멈 이펙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일주일 이상은 먹어야 되는 거고 최대 2주까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스코 보시면 한 팩에 14일치라고 14알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 주기 한 사이클의 약입니다. 그러니까 카스코 가면 이게 20불 이하로 팔거든요. 이게 굉장히 효과적인 약입니다.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했던 그런 약들은 as needed. 여러분들이 혈반이 있을 때마다 그냥 드실 수 있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고 그만큼 좋다는 거죠. 대신에 빨리 사라지겠지만. 그러니까 빨리 사라지기 때문에 이건 치료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혈반이 있을 때 대증적 증상을 통해서 이 증상을 억제시켜주는 효과는 있지만 이미 증상이 오래돼서 만약에 염증이 생겼다거나 궤양으로 진행된 사람들한테는 이 약이 옳지가 않아요. 이건 치료제가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이 세 번째 시간에 하는 이 프로톤 펌프 인히비터, 제가 지금부터 PPI라고 부를게요. 줄여서 PPI. 이 PPI 계통의 약들은 완전한 비가역적 억제를 통해서 치료제로 쓸 수 있는 약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게 바로 처방약으로 묶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에서 처방전 없이 의사의 권한 없이 여러분들이 다 쓸 수 있는 약이 아닙니다. 미국은 워낙 의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많은 약들이 있어서 이것까지는 이 정도까지는 이렇게 역치를 좀 뭐라고 할까요? 낮춰둔 거라고 할까요? 높여둔 거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 약까지는 여러분들이 처방전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약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제일 대표적인 약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름 제가 언급했는데 오메프라졸이라고 하는 약이에요. 그렇죠? 브랜드 네임으로는 프릴로섹이라고 하는 거, 프릴로섹. 그러니까 카스코나 보시면 딱 걸려 있어요.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이 약이 제일 잘 팔리거든요. 베스트셀러로. 그러니까 잘 보시면 딱 제일 눈에 띄는 곳에 이 약이 걸려 있습니다. 프릴로섹이라고 오메프라졸이라고 하는 제네릭 네임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맨 끝에 프라졸로 끝나는 약이 다 같은 PPI 계통의 약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아무거나 사드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이게 같은 클래스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제일 대표적인 오메프라졸, 그래서 프릴로섹을 제가 여기다가 사진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약들은 특징이 있어요. 제가 말했듯이 이건 치료제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위궤양이나 위염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래 진행된 사람들이 오래 먹는 약이기 때문에 이 약의 특징은 일단 기본을 시작하시면 14일을 먹어야 됩니다. 중간에 멈추시면 안 돼요. 14일 동안 먹어야 되고 최소 효과를 보기 위해서 5일이 걸리기 때문에 5일부터 14일, 즉 5일부터 14일까지는 꼭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먹고 나서는 바로 연속해서 의사 처방 없이는 권하지 않습니다. 다시 연달아 드시는 거는 별로 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 최소 1년에 3번, 그러니까 4개월로 먹는데 한 3, 4개월로 먹어서 이 반복되는 게 3, 4회를 넘으면 안 돼요. 한 3회까지는 괜찮겠다. 4번, 4번을 넘으면 안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2주가 한 사이클이라며. 그러니까 이거를 총 4번 하면 2주 곱하기 4. 이걸 넘으면 안 돼요. 지난 총 4개월 안에 이렇게 4번이 더 먹으면 안 돼요. 이 말이 바꿔 말하면 한 달에 2주 이상 먹으면 안 된다는 소리와 똑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산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정해뒀을까요? restriction. 바로 부작용 때문이죠. 치료제로 쓰인다는 것들은 더 의사 약서에 엄격한 관리 통제가 필요하고 그 말인즉슨 그거는 바로 complication이나 side effect가 확실하게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1번, 2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소화제로 쓰이는 혈변에 쓰이는 소화는 약 자체가 다 공통된 부작용들이 있어요. 가장 흔한 부작용인 소화기 계통의 부작용, 오심, 구토, 그리고 변비라든지 설사라든지 이런 거 다 똑같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두통도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오히려 이 기능 자체가 너무 억제가 되다 보니까, 위산의 기능 자체가 억제다 보니까, 사실은 소화하는 데 있어서
gastric acid, 위산은 필요하거든요. 근데 너무 억제되다 보니까 오히려 소화불량이 생기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지러움이나 이렇게 기침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부작용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아울러 또 말씀드리자면 또 심각한 부작용들까지는 아닌데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 PPI를 2주 넘게 복용하지 말라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이걸 장기적으로 먹으면 여러분들 장 속에는요, 그 소장대장이라고 하는데, 소장대장 이런 데 쭉쭉 내려가시다 보면은 이제 gut flora라고 해가지고 우리 몸에 유익한 박테리아, 그리고 유익하지 않은 박테리아, 즉 박테리아들이 살아요. 이 박테리아들은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먹었을 때 똥공장이라고 불리는 대장에서도 우리 인체에서 가장 큰 면역기관이 가지고 있는 것도 대장인데, 사실은 이런 것들에서 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음식들이 다 독극물들이란 말이죠. 인체에서 본다면 다 항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거를 다 간에서 1차 해독을 해주지만 일단 소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몸에 유익한 이런 박테리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줄고 덜 유익하고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박테리아의 비중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이걸 장기적으로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입원 환자에게 더 많이 나오는 그 설사병이 하나 있어요. C. diff diarrhea라고 하는 건데요. diarrhea가 설사라는 뜻이에요. 병원에서 항생제를 오래 드시는 경우, 또는 항생제를 먹다가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에 설사를 쪽쪽쪽쪽 해댑니다. 굉장히 심한 설사를. 그래서 그 설사를 일으키는 박테리아 중 하나가 바로 C. diff라고 하는 박테리아예요. 우리가 줄여서 부르는데, 그 박테리아가 너무 많아져서 그 설사가 나는 건데, 이 PPI 계통의 약들 역시도 이 C. diff의 양을 늘려서 다이어리아가, 즉 설사가 나오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해로운 박테리아, 즉 뭐 포도상균이라든지 그리고 대장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비율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면역체계에 좋지 않죠. 그래서 이걸 2주 먹고 중단하고 의사 상담을 받고 더 먹으려면 항상 의사 관리를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연속해서 몇 달 먹고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또 있죠. 또 계속 이어나가자면, 당연히 뭐가 있을까요? 또 당연한 거지만 이 약 자체가 또 칼슘의 분비를 또 연관이 됩니다. 그 PPI 계통의 약 자체가 뼈를 굉장히 약화시켜요. 그러니까 계속 칼슘이 빠져나가죠. 빠져나가서 뼈가 연해진다던가 골다공증이나 이렇게, 특히 여성분들, 60세 이상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혈변이 올 확률도 높은데, 좀 더 비만이신 분들은 더더욱 높은데, 그러면 또 골다공증 우려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 PPI를 장기간 복용하시게 되면은 뼈가 계속 여기에 칼슘이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골다공증이 더 심해지거나 위험도가 더 커지게 되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걸 처방할 때는, PPI를 장기간 복용하기 처방할 때는 피검사를 꼭 한 다음에 칼슘 수치 괜찮네? 그러면 좀 두고 보다가 계속 추적 관찰을 하는 거예요. 칼슘 수치가 계속 떨어진다. 보충제를 드시게 하는 겁니다. 칼슘 보충제를 같이 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거의 사이드 이펙트를 같이 상쇄시키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자, PPI라는 약 자체가 꼭 치료제로, 그리고 꼭 필요하신 분들이 세상에 많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칼슘이 떨어뜨리고 해서 골다공증 우려가 있다고 해서 못 먹게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약을 쓰는 묘미는, 의사들이 약을 가지고 저글링을 할 때 재밌는 묘미는 꼭 득보다 실이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득이 당연히 크죠. 이 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위험이 있는데 위궤양으로 진행되는 걸 막아준다던가, 그 위궤양을 놔두면 이제 위암까지 되는 거거든요. 치료제로 쓸 수 있는 건데 이건 꼭 먹어야 돼. 생명을 위해서. 그런데 칼슘을 떨어뜨리네? 골다공증 우려가 있네? 그럼 이건 예방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많은 약들을 끌어와서, 보충제를 끌어와서 이렇게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의 처방과 이런 관리와 이렇게 모니터링이 필요한 약이다. 그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 그리고 지지난 시간에 했던 그 약들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OTC로 풀려 있는 약입니다. Over the counter medication. 여러분들이 자의로 그냥 여러분들의 common sense로 쓸 수 있는 약이라면, 이 약은 처방약으로 풀려 있고, 미국은 특이하게 역시나 제네릭으로 OTC로도 풀려 있다. 근데 OTC로 풀려 있으니까 여러분이 살 수는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이유를 꼭 아시고, 이런 부작용들을 아시고, 이런 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걸 미리 아시고, 2주 꼭 지키시고, 2주 이상 드실 거면 잠깐 쉬셔야 됩니다. 쉬시고 또 나중에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4번을 반복하려면 4개월이 필요합니다. 이걸 넘기면 안 돼요. 즉, 이 말인 즉슨 2주 먹고 2주 쉬고, 2주 먹고 2주 쉬고, 2주 먹고 2주 쉬고, 2주 먹고 2주 쉬고, 이하로 드셔야 된다는 거죠. 최대 이렇게밖에 못 드신다. 연속해서 먹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그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 빼먹은 게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이 약을 설명하려면 이것도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오메프라졸이나 이스오메프라졸 뭐 다 같은 프라졸 계통의 PPI 계통의 약들은 장기적으로 드시게 된다면 비타민 B12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비타민 B12 제 영상 다른 영상 보시면 비타민 B12 영상도 있거든요. 비타민 B군 영상 보시면 참고하면 되는데 이 비타민 B군 중에서 B12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혈액에 그러니까 적혈구에도 관련하지만 이게 신경병에도 관련하는 비타민이거든요. 이게 부족하면 신경병이 올 수 있어요. 신경병적인 증상, 마치 손발의 끝이 이제 감각이 무뎌진다든지 감각이 이상이 온다든지 칼로 이렇게 쑤시는 것처럼 관을 콕콕 찌르는 것처럼 이걸 팅글링이라고 하는데 팅글링 센세이션이 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또 감각 이상이 혀에도 올 수 있어요. 혀가 이게 sore tongue이라고 그러는데 혀가 굉장히 아픈 거야. 막 찌르는 것처럼 이렇게도 생길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비타민 B12가 deficiency나 이렇게 감소했을 때 생기는 신경병적 증상인데 이 PPI를 오래 쓰면 칼슘의 저하와 더불어서 이 비타민 B12도 저하되니까 비타민 B군, 종합 비타민 B군이나 종합 비타민을 함께 먹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약을 먹으려면 아싸리 그냥 종합 비타민의 보충제를 꼭 하나 같이 드셔야 됩니다. 제 다른 영상, 비타민 영상에도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비타민은 음식입니다. 약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야, 나는 약을 싫어해. 약을 싫어하니까 나는 최대한 약을 안 먹고 내 몸에 있는 면역으로 견딜 거야. 이거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조선시대에는 그런 약들이나 항생제가 없어서 왕이 40대에 죽었죠. 근데 인류의 비약적인 수명 증가는 1900년대 개발된 페니실린 덕분입니다. 이 페니실린 덕분에 인간의 수명이 60, 70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이후에 밝혀진 영양이었죠. 그 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에 대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에 대한 개념들이 180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 확립이 되면서 페니실린과 더불어 항생제가 개발하니까 인간의 수명이 비약적으로 늘어났다면 이제 전쟁을 겪고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이런 하이진이라든지 영양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죠. 세계보건기구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있어서 영양제도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바쁜 현대인들이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고 밥만 먹으면 탄수화물만 먹으니까 영양실조에 걸리거든요. 인체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3대 영양소 다 필요한데 그걸 다 먹기 힘들단 말이죠. 그 외에도 무기질이나 인산이나 여러 그런 것들을 먹어야 되는데, 미네랄을 먹어야 되는데 그런 게 다 부족하단 말이죠. 그런 걸 위해서 비타민을 만든 거예요. 비타민을 만드는 제조 공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FYI, 엄청난 수의 야채와 채소들을 엄청난 큰 기계에 데리고 이렇게 막 그라인더로 갑니다. 정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가벼운 입자가 될 때까지 갈아요. 갈고 특수한 조건에서 압력과 온도가 보존되는 특수한 환경에서, 그리고 나중에 압력과 보정제를 추가해가지고 여러분이 하는 그 알약의 정제 형태로 만들어내는 게 바로 비타민이에요. 그럼 이게 뭐다? 음식인 거죠. 여러분들 밖에 현대인들이 바깥에 건물에서만 사시잖아요. 바깥에 잘 못 나가시죠. 바쁘고 현대인들이 사무직을 하시느라. 비타민 D를 써야 돼요. 햇빛을 통해서 비타민 D를 써야 되는데 그 비타민 D가 없으면 칼슘이 부족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오늘 이 PPI 먹을 때 비타민 D나 칼슘제를 보충제를 먹어야 되는 게 이 이유인데 먹을 수 없단 말이죠. 근데 음식으로 먹으려면 생선이나 여러 가지 햇빛을 쐬고 많이 먹어야 되는데 보충제 하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종합 비타민 안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비타민 B군이나 D나 뭐 칼슘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역할을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바쁘시지만 보충제 꼭 드시고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영상을 통해서 소화제 얘기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만약에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시다면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질문이든 괜찮으니까 하시고요.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